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던 지난해 9월, 강남의 한 빌딩에서 특별한 강좌가 열렸습니다. 부동산이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이 불황을 견딜 수 있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며 중개사들이 나선 것입니다. 토론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께서 현명하시게 이제 곧 다가올 대선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주신다면 우리 중개업계가 기지개를 켜고 웃을 날도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 대선이 끝나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당장 재건축, 재개발 시장부터 들썩였습니다. 언젠가는 완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은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제가 행여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다, 투기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당선인의 말대로 집값이 안정되고 투기가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가격 폭등과 투기 광풍 속에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질지. 2008년 부동산 시장은 안정과 혼란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김창목 씨는 인터넷 부동산 투자 모임의 회장입니다. 인류대학교를 나와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미래가 불투명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인터넷 부동산 동호회를 운영하다 결국 부동산 매매를 직업으로 갖게 됐습니다. 현재 김 씨의 집은 모두 18채. 그의 손을 거쳐간 집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3천에 사가지고 좀 수리해가지고 4천에 팔아서 500만 원 수익 남고, 또 그걸로 또 투자해서 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수익 내서 회수하고, 그 돈이 좀 불어나면 또 2채 샀다가 또 회수하고, 또 한겨울에 추울 때 그거 없이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발에 그 당시에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나 걸린다는 그런 무슨 족저근막염이라는 그런 염증까지 생겼어요, 발바닥에. 최근 들어 김 씨가 더 바빠졌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부동산 시장이 풀리면서 김 씨가 사들인 집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24평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2억 8, 9천, 3억 이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5평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2억에 샀는데 그거는 뭐 얼마 부르면 될까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2호 라인인데 더군다나 3억 한 2, 3천 부를까요? 3억이 그래서 못했어요. 김 씨는 철저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 집값이 오를 곳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이제 2억 8천. 만약에 저기서 한 단지라도 철거를 했다. 그러면 한 단지가 최소 500에서 1000세대인데 그 인원이 어디로 퍼져요? 쫙 퍼지면 이 동네 난리 나는 거죠, 그냥. 김 씨는 또 다른 지역으로 취재팀을 안내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이곳에 7억 원을 주고 단독주택을 하나 사들였습니다. 이딴 규제로 수익률은 떨어졌지만 재개발이 되면 1억 원의 수익을 거뜬히 챙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명박 당선인 효과로 재개발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기에 거래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이곳 말고도 서울 재개발 지역 몇 군데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성향상 이제 뭐랄까 이제 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라든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크니까, 그리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 같은 거를 많이 제거를 시켜주면 그에 맞춰서 사업 진척 속도도 빨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투자처라는 게 김 씨의 소신입니다. 24평도 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비싸. 여기 김 씨는 앞으로 투자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21평 그걸 2억 9천 사면은 결국은 거래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당선인의 얘기대로 그렇게 뭐 규제를 막 팍팍팍 풀어가기를 희망하죠, 우리는 당연히. 김 씨가 운영하는 동호회 회원은 약 40여 명. 1층은 2억 7천. 김 씨와 회원들은 투자 현황과 정보 등을 공유하며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미분양 아파트는 11만 가구. 이 미분양 시장에 최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4,600가구를 분양하는 이 아파트는 1, 2, 3순위에서 80%의 미분양을 보였습니다. 고급 수입 자재를 사용해 3.3제곱미터에 1,450만 원이라는 비싼 분양가가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4순위 모집에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주택 소유 여부도 상관없는 데다 선착순 분양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3일날 저녁에 와서 줄 섰어. 3일날 저녁이요? 이틀 전서부터요? 아니지. 그때부터 줄 섰어요. 저녁에 오니까 뭐 벌써 의자를 묶어놨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한 꼬박 이틀을 그럼 예. 서 계셨던 예. 거예요? 차 갖다 놓고 들락날락. 근데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내가 이제 동호수 지정이니까 조금 더 나은 걸 받으려면 그래도 그게 제일 선착순이니까 먼저 하는 게 낫죠. 좀 부동산 경기도 이제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과거였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노무현 정부였다면은 좀 망설였을 거예요. 왜냐면 종부세가 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망설였을 텐데 좀 그런 거에 조금 감안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좀 큰 평수에 도전했어요. 많이 늘었어요. 고객분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겠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1억 원이 있어 펀드였어요. 펀드. 요새는 뭐예요? 재개발하고 오피스텔, 도심권 오피스텔 아니면은 갈아타는 거, 분양받는 거, 그렇죠? 요즘 부동산 강좌에 다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리가 다 들어찰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은 높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뭐 일주일에 1,000만 원씩 오는 거 되게 많아요. 1,000만 원씩. 이게 서울 지도를 봤을 때 왼쪽에 올라요. 왼쪽에. 이 정부 측을 통해서는 가격이 안 오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단순히 사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식과 같은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될지 몰랐는데 계속 이제 사이트 또 이제 책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투자 전략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찾아다니게 됐거든요. 관심을 갖게 돼서 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 뭐 알아야 뭘 할까 하니까 이런데 좀 자주 좀 참여하고 싶어요. 좀 알고 싶어요. 최근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거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주식이 폭락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르기보다는 이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금융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실물을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만기가 되거나 또는 어느 펀드에 들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난 이런 자금들을 뭐 MMT라든지 MMF라든지 이런 단기성 자금에 넣어놓고 부동산을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고객들도 많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상담도 늘고 있고 계약 건수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늘어도 규제가 강화돼도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심이 투기 심리에 편승할 때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입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땠을까? 시사기획3은 지난해 11월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한 질문에 별로 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68%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25%가 분양제도의 개선을, 그리고 24%가 공공, 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19%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차단을 꼽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곧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시사기획3은 먼저 분양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로 집값, 특히 참여정부 시절 폭등했던 분양가에 주목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있습니다. 이상덕 씨와 김은영 씨는 결혼 5년차 부부 교사입니다. 이 씨 부부는 현재 전세 9천만 원에 방 2개의 소형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도 커가고 둘째도 갖고 싶어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비율로 해서 나가게 되면 중간 상환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럴 목돈이 있을까 우리가? 생길 수 있나 중간에? 그러니까 선상 이게 결국 우리 힘으로 살려면 20년간 꼬박 200만 원씩 내야 산다는 얘기네요. 이 씨 부부는 몇 년 전 집을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출받기가 꺼림칙해 돈을 더 모은 뒤 사자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이었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3년 제 기억에는 진짜 한 3년 이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분양가가 평당 뭐 한 700만 원 뭐 이렇게 하던 아파트들이 뭐 여기 새로 생겨 거의 2배죠. 1,400만 원씩 막 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고 일산에도요. 홈 무슨 오토메이션이니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갖다 넣어서 막 분양가 올리고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막 TV 광고, 신문 전면 광고들을 해대면서 막 그게 또 분양가를 또 올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좀 거품이 많이 끼어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둘이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했지만 내 집 마련은 주제넘은 생각이었다는 현실이 부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생각은 걱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걱정이 돼요. 너무 많이 올라서 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떨어지진 않을 거다. 여기서부터 계속 더 오를 텐데 이 속도가 저희 뭐 저금한 속도하고는 지금 3배, 4배 뭐 이런 경우라서 많이 걱정이 돼요. 호텔 9278 go ahead. Hotel 9278 Southeast 10 mile inbound for landing. 지난해 8월 말 진접 택지지구의 7개 건설사가 동시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값이 저렴할 것이라는 전망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높았고 민간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700만 원 이하로 잡는다고 하셨거든요, 건교부에서. 근데 지금 보통 평균 분양가가 지금 75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너무 우리는 남양주에서 정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속는 기분, 이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분양가가 높았을까?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진접지구 분양가는 남양주시청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승인됐습니다. 지하층이 훨씬 더 넓게 파지면서 그다음에 안반 공사가 수행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가산 비용이 추가적인 부분이 판교 대비해 봤을 때는 약 한 저희가 계략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한 50여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재진은 안반 공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원가 산정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안반의 규모와 종류, 이에 따른 공법과 비용에 따른 원가를 세세하게 뽑아놨습니다. 내역서의 연암 제거의 단가는 대형 브레이커 등을 써 세제곱미터당 8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뒷페이지의 산출 근거에서 제시한 액수는 다릅니다. 역시 대형 브레이커를 쓰지만 세제곱미터당 재료비 2,500원 등 11,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내역서에 적힌 가격 88,000원은 대형 브레이커가 아니라 야객 주입식 파쇄 공법의 가격입니다. 야객 주입식 암 파쇄 공법은 안반에 구멍을 낸 뒤 팽창성 약물을 주입해 균열이 가게 만들어 제거하는 공법입니다. 안반 공사 가운데 가장 비싸기 때문에 도심지나 주택가, 문화재 주변 등 특수한 상황에만 쓰이는 공법입니다. 야객 주입 공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파를 할 때 그 발파 공법에 의해서 주변의 진동과 소음 등의 어떤 그 발파로 인한 그 건설 그 환경 영향이 그 우려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지역이 야객 주입식 공법이 필요한 곳인지 직접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은 허허 벌판입니다. 문화재나 보안시설 등은 둘째치고 특별한 건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민가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여건을 봐서는 여기가 택지지구 내이고 또 주변 그 인접 가옥이라든가 그 주민 민원 소지가 좀 적은 걸로 봐서는 한 일반 발파로 시공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내역서 총액표의 안반 제거 총 공사비는 약 42억 3천만 원. 산출 근거대로 다시 계산하면 공사비는 4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 공사 방법만 바꾸는 것으로 37억 6천만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분양 세대가 1,100가구니 한 가구당 340만 원꼴로 부풀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비는 절반값에 형성돼 더 싸게 공사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현 상황을 그냥 설명 듣고 얼마면 할 수 있냐. 대발파로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뭐 한 3,500원 선으로 형성이 된다고. 세제곱미터당 3,500원이라는 얘기. 그렇죠. 예. 승인 과정에서 이 사실이 제대로 검증됐을까? 최종적으로 낮춰진 가격에서 이 안반 공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그럼 저희가 뭐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반 공사비는 그대로 이게 다 그대로 인정받은 겁니까? 그거는 그대로 업체가 이제 이대로 행거를 인정받았어요. 했는데 네. 그럼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뒤져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그거 네, 거기까지 하는 저희가 업무가 거기까지 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안반 제거 공사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현장 확인 결과 훨씬 가격이 싼 일반 발파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건설사의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당초에는 비폭성으로 하려고 했지만 뭐 시의 의견도 있고 저희가 공사 진행하는데 뭐 다시 다른 공법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다른 공법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 싶어가지고 분양 가격을 조정했던 거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분양 가격 조정에 대비해 공사비를 부풀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조정을 예상을 하고 미리 그럼 아니죠. 최고 금액을 뽑아 가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공사비에 그대로 적용했다면 그대로 공사를 했겠죠. 이 건설사는 결국 분양가를 내렸다는 생색을 내고도 이윤을 챙긴 셈입니다. 정부가 어떤 예전 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놓고 나서 총액을 모아낼 때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뻥튀기를 시킨다는 거죠. 단가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면적 이런 부분을 튀기면서 상당 부분 숫자를 올라타기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 한 3억 원 정도면 될 그 공사비를 300억 정도, 10배 이상 부풀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 부분 공사비를 많이 지출된 걸로 만든다는 거죠. 정부는 지난해 5월 주택법 하위 법령을 개정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보완해도 허점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안반 공사 비용 등은 여전히 건설회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 심사 서류와 심사 방법, 그리고 심사위원 자격 등이 구체적이질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제 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실제 이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건설회사가 제출되는 자료들이 한 10일 이상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가보거나 이런 방식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아파트는 1970년대 들어서 전 국민의 주거 형태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70년대 후반 중동 특수화, 경상수지 흑자로 시중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서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여대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것이 뭐 비율이 뭐 50대 1, 100대 1 이렇게 치솟고, 그게 이제 분양이 당첨된 사람들이 또 프리미엄이 그게 또 엄청나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가서는 보면은 전국적으로 야,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은 프리미엄이 오르는구나. 정부는 1977년 민간의 분양가 규제를 시작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자율화와 규제를 반복합니다. 자율화는 경기를 살렸지만 예외 없이 고분양가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결국 지난해 다시 분양가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결국은 악순환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니까 또 채권 입찰제를 해가지고 그거는 국가가 환수하겠다. 과거에 다 했던 거예요. 원가에 농정했었고 채권 입찰제 가격했었고, 그것이 결국은 집값, 기존 시장의 주택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게 다 결과가 나왔는 거예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택지비는 땅을 사는 가격, 그리고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터를 닦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건축비는 설계비, 감리비 등 건물을 지을 때 직접 소요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공동주택에 투입되는 품목은 줄잡아 1000여 개. 각 품목마다 재질, 시공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의 가격이 나옵니다. 주거와 시장 안정을 위해 이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가격을 규제하고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민간 건설사를 상대로 철저히, 그것도 짓기도 전에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주거와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은 공공의 몫이 돼야 됩니다. 지난해 10월, 가을이 한창 녹아드는 들녘에서 취재진은 민왕기 씨를 만났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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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농사꾼 다 되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KBS 이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영현입니다. 고양시 풍동지구 주공아파트 원가 공개 소송에서 최초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낸 주인공입니다. 품은 많이 열렸는데 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옆에 바로 민간 기업이 건설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보다 분양가가 200만 원이 높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원가라는 걸 한번 공개시켜 보자.
3년 넘도록 개인 돈을 쓰며 소송에 이겼지만 민 씨가 받아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공이 현재까지도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민 씨는 주공이 공공의 역할을 망각하고 집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라고 설명합니다. 주공의 입장을 반영해서 원가를 계산하더라도 한 40% 또는 30% 이상의 분양 차익을 얻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차익이 30%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그중에서 20%는 부당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군포 나들목 부근에는 부곡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이 작은 택지지구가 지난해 10월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토지 임대부와 환매 조건부 아파트가 다음 주부터 분양됩니다. 경기도 군포 부곡이 들어설 토지 임대부와 환매 조건부 아파트. 너무 비싸게 막 분양을 한다고 그 말이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난 아무것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알려지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대단했지만 청약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미달 사태의 원인이 부풀려진 분양가 때문이라는 경실련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건축비가 36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100만 원이나 높게 책정하여 가구당 3,100만 원 내지 3,600만 원을 더 부담시켰다. 공개 안 하든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이런 겁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부풀려지지는 않았고 그 말만 믿으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럼 이제 뭡니까? 공개해서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개하는 원칙에 의해 가지고 공개할 설득할 자료는 때까지 이미 공개하실 수 공개를 있습니까? 했습니다. 설득할 때까지 내가 필요한 자료 그럼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될 때까지? 누가 반값 아파트하고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온 정치권이 동시에 언론이 동시에 흔들고 정치권이 동시에 흔들고 국민들이 와 따라가고 그래놓고 반값 아파트 만들어 놓으니까 청약도 안 하고 내보고 또 그릇밖에 못 하나 이래. 결론이 나지 않은 반값의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이렇다 해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제가 이렇게 해명을 한다니까요. 아니 해명을 해서 해명이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해명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주공이 납득할 수 있다며 취재진에 제시한 해명 자료입니다. 건축비와 택지비 등에 대한 그동안의 의혹을 꼼꼼하게 반박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먼저 건축비 457만 원이 나온 근거로 2005년도 건축비에 그동안 물가 상승 보정값 37만 원 등 모두 95만 원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공의 내부 자료를 보면 이 값이 엉터리라는 게 드러납니다. 주공이 2003년과 2005년 공동주택 공사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2005년도 평균 건축비는 292만 원. 여기에 추가로 늘어났다는 돈 95만 원을 더하면 건축비는 387만 원이 됩니다. 주공이 제시한 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457만 원, 70만 원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가 상승 비용, 즉 보정값으로 제시한 37만 원도 문제입니다. 건교부는 매년 건축비의 98.6%를 차지하는 362개 공사에 대한 물가 변동을 분석해 지수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지수는 1.025, 2005년 292만 원인 건축비에 이 지수를 반영하면 299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보정값은 주공이 제시한 액수의 5분의 1인 7만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택지비에 물리는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주공은 부곡 택지지구 조성 공사비로 1,596억 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 가운데 958억 원이 택지지구 외곽도로 건설 비용입니다.
여기에 중로 62호선 신설에 183억 원이 든다고 적혀 있습니다. 택지 조성공사비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계산해봤습니다. 토지공사의 외곽도로 건설 비용은 1m에 311만 원. 여기에 부곡지구 보상 비용과 세금 등 모든 비용을 감안해 계산해보면 126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주공의 계산과 57억 원이 차이 납니다. 취재진은 여기에 대한 주택공사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자료의 부분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총량적 금액은 맞고 그 세부 내역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지구에는 5천여 세대가 몰려있는 주공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이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주택공사를 상대로 원가 공개 소송을 냈습니다. 5년 동안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분양가 산정 과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록 앞에 도로라든지 저희가 분양 전환 전에 이제 건설 원가를 좀 확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뭐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가는 힘든 법정 싸움에서 지난해 5월 주민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주공이 일부 공개한 자료에 분노했습니다. 자료에는 쓰레기 소각장 비용이 46억 원, 철도가 포함된 주변 도로 개설에 400억 원이 사용됐다고 했는데 이 시설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양주시에서 요 소각장 분담금을 46억 정도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그 도로 분담금 중에 철도 분담금은 철도청에서 받지 않았다. 근데 220억 정도가 되는 거죠. 문제의 기반 시설들은 덕정지구의 개발 면적이 적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주택공사가 덕정 지역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부담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쓰지 않은 돈은 모두 35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공은 왜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까? 다른 대부분의 지구들이 금액이 뭐 약간씩 좀 적든 크든 간에 그 편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나중에 정산해서 입주민들한테 더 받고 또는 또 돌려주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거든요. 시장 원리도 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주택공사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일까? 이런 사례가 과연 양주 덕정지구 한 군데만 있을까? 지난 2006년 주공의 매출은 5조 4천억 원. 당기 순이익은 2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주공이 투명하게 분양가를 책정했다면 반값 아파트 논란도 또 이런 시위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원가를 기준으로 이윤을 예를 들어 10% 아니면 7% 해서 분양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되면 고분양 논쟁 이전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기업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민간기업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뭐 분양가 상한제네 뭐네 자꾸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봤자 건설업 하는 사람들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혀 부동산 투기할 목적이 없이 오래 한 집에서 오래 살던 사람도 또는 집을 사고 팔고 사고를 파는 사람과 똑같이 세금을 받는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서울에는 재개발을 제대로만 하고 높이를 높이면 용적률 높이지 않더라도 신도시 몇 개 만드는 것보다도 여기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조세 정책 하나로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날. (500석이) 마련된 회견장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이다. 그래서 모든 주택과 관련된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하에서 주택시장 안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민 불편이라든가 기업 불편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거친다. 예상치 못했던 발표에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도심 용적률 올리는 부분 그거는 전혀 논의 안 됐습니다. 일부러 논의 안 한 거예요, 아니면은 보고에는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업무보고 자체에 용적률 부분이 없어요? 안 돼 있어요. 서울 지자체가 협의했다고 보고서에 있던데. 네? 보고서에 있는 아니 지자체가 협의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용적률 자체가 보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적률이 뭡니까? 그러니까 도심 재개 정책 방향이 일부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인지 예측이 힘들었습니다. 무수한 추측이 난무하던 가운데 당선인이 직접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일정을 함께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안정시키되 거래는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지금 다음과 함께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2월 국회에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지금 현재 한 금년에 더 그 부동산 경기를 좀 파악해 가면서 금년 하반기에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선 직후 건설산업연구원은 시민 500명을 상대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투기적 수요의 상존이 29%, 과도한 세부담에 따른 거래 감소가 28%, 그리고 18%가 주택금융 문제를 꼽았습니다. 또 세제와 관련해서는 재산세의 경우 유지 강화 의견이 완화나 폐지보다 높게 조사됐고, 종부세는 완화 폐지가 높았으나 유지 강화 의견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양도세와 취등록세는 완화 및 폐지 의견이 유지 강화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민심은 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 모두를 원한다는 것. 이명박 당선인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의 기대감이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제 완화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시장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상존되어 있고, 또 시장 안정을 지나치게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규제 완화가 사실 시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한 부동산 정책 방향이 구체성 있게 당장 발표되지 못하는 속사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잃어버리게 돼서 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집을 보면 부동산 정책의 큰 주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세율을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분양가 부풀리기나 제 역할을 찾지 못하는 공공부문 등 부동산 시장에 노출된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구체적 의지와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문제는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이랄까, 그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새 정부 이명박 표 그런 그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집값 안정의 실패는 냉탕 온탕식 정책을 반복하며 수요 공급을 조절하지 못했던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사는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공급하는 측의 일방적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투기 세력들이 판을 치게 만들었고,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단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단시일 내에 없어지는 병폐들이 아니라는 것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 그 주택 가격의 적정성, 그다음에 주택의 어떤 그런 적정 공급량, 부족량, 지역별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 정부가 어떤 식으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어떤 주택 시장을 끌고 갈지, 주택 산업을 끌고 갈지 뭐 등등에 대한 일종의 어떤 종합적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밑그림은 채 그려지지도 않았는데 시장의 기대감은 커질 대로 커져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에 맞춰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지켜보며 기대감은 또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변화를 막을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만 계속 증폭시킨 채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라는 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향후 기대감으로서 계속 기다리는 그러한 거래청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왜곡 현상이 초래될 수 있어서 향후에 계속 정책 당국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고 나면 수천만 원씩 집값이 오르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르게 한 이 고객들한테도 큰 실수를 한 거고. 투기꾼은 몇 억씩, 몇십억씩 벌었던 기억에 평범한 사람들은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에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측이 허락되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반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고 확실한 정책 책임자들의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